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계속 무슨 강박관념, 강박증 이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다이빙 중에서도 이 나이트록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굉장히 심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나이트록스 자격증을, 인증증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분들에게 무슨 나이트록스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뭐 인증증을 발급해주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커버하는 이 내용은 다이버들에게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내용만 모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 어떤 주제에 비해서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 계획은 오늘은 그 다이빙 교육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트록스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흥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발전해온 어떤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나이트록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체 개요로 봐서 무슨 역사 이야기가 있고요. 나이트록스가 뭐지? 그 종류, 장점, 단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와 이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록스 역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9년을 살고 있는데요. 그 나이트록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음 다이빙을 했던 것은 1874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 헨리 플루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제호흡기에 나이트록스를 넣어서 최초로 다이빙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아직 요즘 저희들이 말하는 정통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나이트록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꽤 많은 세월이 흐르고 1900년 초 11년에 지금 현재도 제호흡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 드래거라는 그 회사의 드래거라는 분께서 이 나이트록스 공기 비슷한 거를 넣어서 그 수심 20m용 제호흡기, 수심 40m용 제호흡기를 만들면서 이름을 DM20, DM40 이렇게 붙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 이 크리스천 램버슨, 이 사람은 제가 다이빙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름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 다이빙과 이 다이빙에 관련되는 어떤 의학 부분에서 아주 심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그 다이빙을 할 때 나이트록스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증가되는 안전도에 대해서 논문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1955년에 드디어 이 란피어라는 분이 질소와 산소를 따로따로 이렇게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빙을 실행을 했고, 이때 이미 그 동등 공기 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이때부터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70년 들어와서 모건 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이쁘네요. 웰. 예, 이분이 유명한 NOAA, 이 노아 다이빙 센터의 초대 회장이었고요. 이분이 나이트록스 다이빙 절차를 수립하고 그 개념을 확립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분은 이미 이름을 Equivalent Air Depth라고 하는 EAD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기와 산소를 혼합해서 나이트록스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Continuous Blending System, 연속 공기 혼합 시스템이라고 붙이고, 이것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합 방식 블렌딩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9년에 마침내 노아 다이빙 교본에 나이트록스의 과학적 이용을 웰의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입니다. 이분은 전 노아 다이빙 안전센터의 소장이고요. 이 디크 루트코스키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을 가진 이분이 IAND라고 하는 나이트록스 교육 어떤 에이전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IAND고 이것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itrox Diver입니다. 아마 지금 이쯤 나오면 우리 단체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단체의 책임자분은 이 이름의 기원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1989년에 하버 브랜치 오셔니그래픽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폭넓은 나이트록스에 대한 이론과 실행과 이런 것들이 토의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과 관계되는 굉장히 많은 교육단체들이 사실은 조금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991년입니다. 이 보브, 베넷, 그 다음에 스킨다이브 잡지, 제가 이 이름을 좀 계속 올리기가 좀 그래서 이분은 그 패드의 창설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에서의 나이트록스 사용을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있었던 그 장소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대마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플로리다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빨리 안 떠오르네요. 그 도시 하나하고 지금은 그 유명한 도박의 도시 그 두 군데서 이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이 대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91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된 대마 쇼에 그것을 주관하던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 관련 인사들이 나이트록스 교육단체를 그 대마에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 쪽을 추창하고 실행하고 있던 많은 나이트록스 교육단체들이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마 쇼장 바로 앞 건물에서 계속 나이트록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오히려 이것이 많은 다이빙 교육자들과 다이빙 교육 그 단체나 여기에 정말 이 나이트록스가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거지 하는 어떤 흥미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1992년에 또 그 비슷한 어떤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때 제시된 가이드라인들이 오히려 그 나이트록스 다이빙에 대한 조금 잘못된 인식을 또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실제 레크레이션 다이빙 교육단체들은 정식으로 본인들의 회원에게 나이트록스 쓰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992년 BSEC, British Sub-Aqua Club,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 BSEC 회원들에게 BSEC 본부에서 BSEC 다이빙 활동을 할 때는 BSEC의 어떤 교육이나 BSEC에서 진행하는 어떤 다이빙 활동을 할 때는 나이트록스 쓰지 말라고 금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나이트록스 단체는 나이트록스 단체대로
계속 뭔가를 진행해서 이 IAND가 유럽의 테크니컬 다이빙 협회인 EATD요, European Association of Technical Divers와 합병을 해서 드디어 나온 것이 바로 IANTD라고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그런 교육단체로 우뚝 자리 잡고 있죠. 이 IANTD가 IAN에 TD를 붙인 거죠. 그래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itrox and Technical Divers, 즉 이 나이트록스를 굉장히 일찍 받아들이고 일찍 다이빙을 했던 그런 교육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초까지도, 조금 전에 나왔던 수치가 1991년, 92년 이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주된 나이트록스 교육을 하던 교육단체에서는 나이트록스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했고, 냉담의 그 수준이 좀 지나쳐서 어떤 막 정식으로 잡지 같은 내리기 막 그 반대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때 그 ND라는 교육단체, American Nitrox Divers International, 이것도 역시 저희 나라에도 지금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트록스 공기에 대한 이름을 Safe Air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버들에게 나이트록스가 어떤 보다 안전한 공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TDI에서 역시 그 테크니컬 다이빙 인터내셔널이 나이트록스를 적극 받아들이고요. 그러던 와중에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교육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 나우이 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가 나이트록스를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나이트록스 스페셜티 다이버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 나이트록스가 처음 이 다이빙 시장에 나올 때 이 나이트록스가 커지게 되는 계기는 사실은 그 다이빙 오퍼레이션 교육단체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이브센터, 리조트 이런 데서 나이트록스를 팔므로써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 때문에 이것이 막 번창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1993년에 스킨다이버 잡지는, 사실 이 스킨다이버 잡지는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이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를 위한 다이빙 잡지였고, 폐간될 때까지는 상당히 그 다이빙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는 3번의 어떤 에디션을 통해서 나이트록스는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게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 나이트록스가 레크레이셔널 다이버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해에 그 다이브라이트가 첫 그 나이트록스 컴퓨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94년에 마침내 비색이 변심을 합니다. 해서 1995년 내년부터는 비색이 나이트록스를 교육하고 실행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1995년 1월 1일부로 비색은 나이트록스 교육과 다이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한 몇 년간 고집을 부리시던 이 패디가 1996년에 나이트록스 교육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은 이 나이트록스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고, 패디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교육 전체 시장의 70%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를 장악하고 있던 패디가 나이트록스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나이트록스가 레크레이셔널 다이버에게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시장에 이게 큰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99년에 죄송합니다. R.W. 해밀턴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수백 건의 다이빙 사고를 분석해서 나이트록스를 쓴 사람들에서 훨씬 감압병이 적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이트록스의 안전성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침내 2001년에 노아 다이빙 교본에 나이트록스 교육 챕터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이빙 교육에서, 특히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교육에서 나이트록스가 자리 잡게 된 어떤 한 역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인간이 아닌 어떤 지구의 그 역사를 보면요, 사실 저희들이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3억 1천만 년 전 지구는 고대 석탄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카보니페러스 피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초기, 이때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 지구 표면에 있는 공기의 35%가 산소입니다. 지금의 21%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산소, 완전히 나이트록스였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산소 분화도는 떨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들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산소 퍼센트의 가장 마지막 레벨은 16%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1%의 산소를 들어 마시고 16%의 산소를 가진 그 공기를 내뿜죠. 그래서 16%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체 생리학적으로 봐서 그거보다 만약에 이 지구의 공기의 산소 퍼센트가 떨어지면 아마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에서 21%로 떨어지는데 세월이 3억 년이 걸렸습니다. 21%에서 16%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최근에 그 공기 맑은 바다 위에서 리버보드에서 저희들이 그 나이트록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단추를 눌러서 기다리면 지금 현재 그 분석기가 노출되어 있는 공기의 산소 퍼센트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21% 넘는 공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제가 분석해 보면 20.9%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1%보다 어쩌면 이미 좀 떨어졌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높은 산소가 이 지구의 생명체를 계속 진화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냥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저희들이 좀 산소 분화도가 높은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지금보다 장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트록스와 산소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일반 나이트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